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비지도사 1차 법학개론을 맡고 있는 고비안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경비지도사 1차 부분 이제 법학개론을 같이 보시게 될 건데요. 이 법학이라는 과목이 처음 접하시는 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용어가 매우 어려워서요. 많이 힘드실 수 있고 그다음에 내용들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규범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민간 경비론하고 합해서 기준 점수만 넘으면 되고 그다음에 과락 40점만 이제 피하면 되고 민간 경비론 쪽에서 점수를 더 따시고 여기는 이제 과락을 피하고 한 60점 정도 내외 뭐 한 50점 뭐 이 정도는 충분하다 생각하셔서 좀 마음 편히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저랑 따라서 이제 공부하시면 충분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 첫 번째 강의로서 이제 이 법학 일반 부분을 보시게 될 건데요. 이 법학 일반 부분은 대략 10문제, 뭐 적게는 9문제 이 정도 나와서 25% 정도가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를 다 맞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뒤에 있는 이제 민법 파트니 무슨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파트에서 문제를 맞추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서 거의 다 맞춰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법학 일반 부분은 굉장히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 한 4번 정도로 거쳐서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거두절미하고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법학 일반 부분에 이제 먼저 보시면 교재를 보시면 법의 의의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의 개념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 교재에 뭐 잘 나와 있지만 이겁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강제력을 가지는 제재력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가지는 사회규범의 성질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범자, 보통 국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뭐뭐를 해라 또는 이제 뭐뭐 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라 또는 하지 말라는 거를 하게 되면 결국 이제 강제를 통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교도소에 보내는 그런 강력한 징벌까지도 있는 거죠. 형벌이라는 그런 걸 동원해서 이제 사회의 안전 질서를 지키는 규범의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이제 당위 규범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특징이 뭐냐면요. 이게 이 사실과 좀 다르다는 겁니다. 존재라는 개념이 있고요. 규범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규범이라는 것은 당위죠. 존재라는 건 사실의 개념입니다. 자연 사실의 개념이에요. 이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이 졸렌과 자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이거는 별게 아니고요. 독일어입니다. 독일어에서 이제 자인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비동사, 뭐뭇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또는 뭐뭇이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 나무면 나무, 그렇죠? 무슨 뭐 자동차면 자동차, 사람이면 사람, 눈에 보이는 그 자체,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연사실이라는 것은. 근데 졸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영어로 보면 must 또는 have to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보면 뭐뭐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위라는 개념은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땅히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존재의 영역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인과관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원인, 어떤 행동이 있으면 그 원인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 결과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물건을 위에 던지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땅에. 그게 자연법칙입니다. 그게 자연사실이에요. 이거는 뭐 아무리 위로 던져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라 뭐 지구를 뚫고 올라가라 막 던져도요. 땅으로 떨어져요.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위로 올리라 뭐 이래 말을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죠. 물론 뭐 과학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물을 올리고 뭐 지구를 뚫고 뭐 우주선이 날아가고 뭐 이런 시대에 없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해가 동쪽에서 뜬다 뭐 이런 거 바꿀 수가 없는 개념이라. 그래서 이건 어쩔 수가 없는 필연적인 거예요. 좌우가 좀 바뀌어져 있죠. 앞뒤가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개념이죠.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요. 뭐뭐 하지 말라 또는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도요. 안 따를 수 있어요. 사람이 죽지 말아야 된다 아무리 얘기하면 뭐 할 겁니까? 엄마 돌아가지 마세요. 뭐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 사람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안 지키는 사람들도 생기고 이거는 아무리 얘기한다 해도 어겨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대로 못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대로 하게 하려면 결국은 강제 즉 어떤 이 목적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목적 법칙이라는 것은 그거를 그렇게 하게끔 그 목적에 따라서 주입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제재력이 이제 결국 이쪽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성질이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요거를 또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요 개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단 자연법칙은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인과관계고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 이거 필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보통 인위적이라는 생각을 하죠. 인위적으로 결국 어떻게 그걸 만들게끔 강제할 수밖에 없다. 그게 규범의 성질이에요. 법의 영역은 규범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제 규범과 관련해서 이 법원들이 좀 우리 교재에 나올 겁니다. 이 법원들 중에 이념 개념인데 요거는 이제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법이라는 게 삼중 구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뭐 규범이라는 게 꼭 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삼중 구조라는 게 어떤 거냐면 결국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행위를 규제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이 행동을 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행동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강제가 따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기 뭐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개념이에요. 근데 이 강제하게 하려면 조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형법에서 사람은 죽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살인한 자를 처벌하겠다고 했어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아니면 뭡니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거든요. 형법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뭐 남의 거를 도둑질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때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법 규정 아니겠습니까? 이게 형법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동을 그걸 해라 또는 그걸 하지 말라 이렇게 보통 형법은 뭐뭐 하지 말라가 많은데 뭐 세금 같은 건 내라 아니면 군대는 와라 뭐 이러니까 하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 안 따른다 그러면 이제 강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게 강제규범죠. 근데 이제 강제를 하려고 한다면 결국 이제 요게 이제 끝까지 간다면 결국 재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과거에는 무슨 뭐 사또가 잡아다가 두드려 패고 그랬지만 요즘 그럴 수가 없으니까 법적인 어떤 재판을 하게 되니까 이 법 규정에 따라서 재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미안하지만 살인한 자를 아무리 이렇게 행위규범이나 강제규범 얘기해도요 처벌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도망가면 잡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 안 내면 세금 내게끔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강제하고 싶어도 강제를 하려고 한다면 결국 뭐가 필요해요? 조직이 필요합니다. 쉽게 해서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공무원이. 쉽게 해서 경찰이 필요하고 쉽게 해서 소방 공무원이 필요하고 등등등등. 이 사람들이 있어야 이거를 안 따르는 자를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아마 예링 저희 독일의 19세기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쯤에 이제 이 뭡니까 법학자로 저는 알고 있는데 강제로 수반하지 않는다면 법은 타지 않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죠.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강제가 없다면 이게 없다면 법은 타지 않는 등불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걸 강제할 수 있어야지 그 힘을 갖고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예링이라는 분이 얘기했죠. 예링. 제이는 읽지 않습니다. 무슨 JH는 이런 형태로 쓰죠. 이해되시죠? 네. 그런 개념이 법을 갖고 있다. 근데 법은 이제 규범의 한 종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범의 개념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규범. 이 규범이라는 건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뭐뭐를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법과 도덕. 이쪽을 지우고 좀 할까요? 우리 교재에 다 나옵니다. 규범이다. 법이라는 게 이제 법만 규범이 아니고요. 이 규범이다라고 하면 도덕도 규범이에요. 그래서 이 법과 도덕을 구별하는 게 또 우리 시험에 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아주 잘 비교표가 나와 있는데 실은 법보다 도덕이 더 먼저였죠. 도덕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법으로 넘어왔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도덕의 개념은 어떤 거냐? 그러면 이게 내면적이에요.
내면적이라는 건 우러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외면적입니다. 외부적. 여긴가 자율적입니다. 근데 여기는 타율이 개입한다고 얘기하죠. 타율적인 어떤 힘이 개입하게 되는. 대체로 이 타율적인 힘이 뭡니까? 강제성이죠. 근데 비교적, 여기에 비교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도덕이 완전히 비강제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이거와 비교해서 좀 비강제적인 그런 성질을 갖는다 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는 법의 세계는 조금 정의의 개념이 좀 강해요. 근데 여기는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선. 한자로 쓰면 이렇게 영어로 하면 구세적. 여기는 저스티스의 개념인데. 이거 이제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전체로 이제 한번 그려드린 다음에. 그래서 여기 우리 교재에 아주 잘 나와 있죠. 근데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보통 편면적인 성질, 일방적인 성질을 가져요. 근데 여기는 쌍방향적인, 양면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쌍방향적이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고받는 관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얘기야? 그러면 보세요. 만약 예를 들어서 효도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효도. 저도 부모님 뭐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계시는데 어머님 이제 잘 찾아뵙고 그래야 되는데 되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효도를 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힘든 거죠. 근데 제가 효도를 안 한다고 해서 즉 어머니한테 전화도 안 하고 잘 찾아뵙지 못한다고 해서 경찰이 저희 집에 출동하지는 않습니다. 저를 잡아다가 야 이 나쁜 놈아 부모님이 그렇게 너 다 키워놓고 해가지고 선생까지 만들어놨더니 부모님한테 전화도 안 하냐 이 나쁜 놈아 그랬어. 내가 너 안 되겠다. 너 징역 한 2년 가야 되겠다. 이렇게는 안 해요. 뭐 조선시대 때는 효도를 안 하면 혼도 내고 그렇게 됐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이 효도의 영역은 뭔가요? 법의 영역인가요? 도덕의 영역인가요? 하면 도덕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내면적으로 우러나와서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안 한다고 해서 타율이 개입하지 잘 않아요. 즉 국가가 나서서 이 사람을 잡아내질 않아. 물론 뭐 우리 뭐 저희 삼촌이니 이모나 뭐 이런 분들이 저를 좀 혼낸다, 뭐 비난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타율적으로 강제력이 동원될 가능성은 좀 드물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면적이라는 게 난 사람이 또 뭐라고 안 해도 약간 찜찜하기도 해.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러니까 내면적인 어떤 세계죠. 비강제적. 이해되죠? 그런데 이제 살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살인. 살인은 부도덕한 것도 맞는데요. 그것이 법적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행위에 되죠.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도 법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실제로 외부적으로 나타나야지만 법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아낼 수도 없겠지만 외면적으로 외부에 나타나는 행위로 나타났을 때 타율적 강제적으로 제재를 가하게 되는 거죠. 그냥 봐줄 수는 없어요. 이거를. 이해되시죠?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법의 개념은 조금 저기 뭡니까 정의의 개념이라는데 이 정의의 개념이 뭐냐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선이라는 건 봐줄 수도 있어. 선이라는 건 뭐예요?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야 그냥 안 와도 돼 그러잖아요. 어머님들. 아니 전화 안 해도 돼. 너 혼자 잘 살면 돼. 뭐 애들 키우느라 바쁜데 뭘 오냐. 이런단 말이야. 내가 안 해도 혼을 들래. 그런 건 뭐 또 이렇게 봐주는. 그러니까 이게 봐주는 성격이 있다고. 종교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뭐 이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뭐 하느님 봐주시고 불교도 뭡니까? 아유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봐주는 거죠. 근데 여긴 봐준다는 개념이 적습니다. 법도 봐주는 개념이 있긴 있는데 대체로 법은 봐주는 게 일단 봐주되 혼은 내고 봐줘야 되는 거야. 뭐 나중에 감옥에 간 다음에 뭐 해서 잘하고 있으면 가석방 시켜준다거나 뭐 감형을 좀 해준다거나 뭐 이런 개념이지 처음부터 봐준다는 개념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정의의 개념은 조금 더 칼과 같은 그런 좀 강력한 느낌이죠. 여기가 편면성과 이 양면성이 조금 헷갈리실 텐데 편면적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효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부모님이 저희한테는 자애를 베푼다고 얘기해요. 부모가 자식한테 거의 모든 걸 뭐 거의 돈 다 주시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뭐 여러분이 나이 드신 분이고 자녀가 있으시면 더 잘 아실 건데 뭐 나중에 받으려고 미리 투자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주는 거죠. 아 그리고 젊은 분이라도 내가 부모님한테 잘못해도 마음이 찜찜한 이유가 뭡니까? 부모님한테 상속받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내가 어머님한테 뭐 생일 때 뭐 해드리고 어머니 손붙 들고 나중에 상속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편면적인 겁니다. 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거지. 그래서 이건 편면적, 일방적인, 뭐 특히 이제 부모가 자녀한테 하는 건 내리사랑이라고 해서 진짜 일방적이죠. 근데 법의 세계는 양면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민법 같은 거를 보면요, 계약이 많이 나오는데요. 계약이라는 게 뭡니까? 주고받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만약 부동산 같은 거, 아파트 같은 거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는 쪽이 돈 줘야지, 물건 주고. 아니면 부동산뿐만 아니라 가게 같은 데 들어가셔서 음료수 하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1,500원짜리. 그럼 뭐예요? 1,500원을 제가 줘야 그쪽에서 물건을 줄 거 아닙니까? 뭐 요즘은 돈이 아니고 뭐 카드로 주지만. 그러니까 주고받는 관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쌍방향적이고 양면적이다. 특히 이건 이제 나중에 민법에서 권리의무 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무슨 뭐 이 도덕적인 어떤 편면적으로 내리사랑 이런 개념은 조금 적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법원들이 좀 있어요. 이거 뭐 법원들이 우리 교재에 잘 나와 있는데 특히 한 두 가지 정도는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어떤 거냐면 거기서 이제 이 옐리네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다 독일 분들이에요. 한 100여 년 전에 다 법학자들인데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이 법과 도덕의 관계에서 법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그것이 뭐냐면 이제 이 도덕의 세계가 이렇게 넓은데 그 중에 이 부분 딱 중요한 것만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냐. 뭐 좀 더 넓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 중에 매우 중요한 것만 법의 세계에서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슈멀러라는 분이 계신데 이 슈멀러는 뭐라고 하냐면 법이라는 것은 도덕의 최대한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법을 도덕까지 다 끌어올려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이게 그만큼 강도를 좀 강하게 올려야 된다. 결국 이제 최소로만 볼 건 아니고 결국은 이 법과 이 도덕이라는 것이 이 규율을 많이 함으로써 넓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법의 영역이. 그래서 이제 도덕적으로 봤던 것들 물론 이제 완벽하게 자유의 세계로 넘겨줄 건 넘겨주는 건데 도덕적으로 봤던 것들도 끌어들일 수 있다면 법의 영역에서 규율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강제성을 조금 더 올린다는 거죠. 강제성을 조금 더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이거 말고도 이제 예링이라는 분은 이 법과 도덕이라는 게 쉽게 이제 구별이 잘 안 되잖아요. 실은 방금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살인 같으면 도덕적인 거인 동시에 법적인 거고 뭐 이렇게 중첩적인 부분들 많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희망봉 같다. 케이프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되면 요 끝에 부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곳에 여기에 이제 이 희망봉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가 뭐 어떤 거냐면 개념이 케이프 혼이라고 부른다는데 여기 유럽에서 옛날에 이 수에즈 운하 같은 게 없을 때 아시아로 넘어올 때 여기로 넘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와 여기에 바뀌는 점이 어딘지를 솔직히 잘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법과 도덕 사이의 구별이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 이 정도 내용들 정도만 체크해서 알아두시면 좋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법과 도덕과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선한 사마리아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지울까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거 뭐 기독교인 분들은 더 잘 아실 건데 어떤 거냐면 이제 뭐 예전에 이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뭐 성경책에 나오는 건데 어떤 분이 이제 강도를 당해서 누워 있는데 아무도 안 돕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사마리아인 분들이 이제 이 약간 이 뭡니까? 천시를 당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오히려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무슨 종교적인 랍비라고 부르는데 뭐 요즘으로 보면 이제 목사님 뭐 아니면 스님 이런 분들 돕지 않고 막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돕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이 제일 착한 거 아니냐? 제일 천시 받는 사람이 제일 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서는 혹시 이제 자기하고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일반 시민은 그냥 지나가지 말고 도와야 된다 이거예요. 일반 시민이 구조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큰 피해가 없다면 구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만약 구조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그런 규정들도 있죠. 그 이제 이 프랑스니 독일 뭐 이런 데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이런 법까지는 없어요. 비슷한 건 있어도 이런 법은 없습니다. 일반인이 이 어떤 구호가 필요한 사람을 뭐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와야 될 필요성까지는 없죠. 근데 이제 프랑스나 독일 같으면 신고를 해줘야 되죠. 뭐 구한다고 해서 직접 구하는 건 아니고 뭐 신고를 해주고 이래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슈몰러의 개념이랑 좀 비슷하죠. 법이라는 게 도덕 영역까지 조금 더 규율할 수 있게끔 넓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과 관습이라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텐데. 법과 도덕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원들 같은 것도 체크해서 알아두시고, 특히 이제 옐리네크의 법은 도덕의 최소한, 그다음에 슈몰러는 법은 도덕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야 되고, 그게 선한 사마리안 같은 거하고 좀 연결성이 있다. 법과 관습 같은 것들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법과 종교는 그대로 이제 법과 도덕을 그냥 대체해서 보시면 되는데, 이 관습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것도 도덕과 매우 비슷하지만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던 관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굳이 얘기하면 이게 뭐 도덕일 수도 있는데, 우리 같으면 존댓말 쓰는 것들, 그런 문화가 관행이죠. 이게 관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뭐 다른 나라는 가급적 그런 게 많지 않다는데, 우리는 지금 높임말이 좀 강하죠.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무슨 뭐 우리 같은 경우에서 뭐 세시풍속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 많이 사라져가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관습 같은 개념이죠. 아니면 이제 상거래 같은 거에서 어떤 특정 곳에서 이제 사용하는 용어, 그다음에 특정 곳에서 이제 거래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관습이라는 것 자체가 자연 발생적이죠. 자연 발생적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결국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자연 발생적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다 이거죠. 물론 이런 것들 중에 법으로 넘어오는 것도 있는데, 법이라는 것은 이런 것 중에 이제 넘어와서 굳혀지는 법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새롭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신설한다고 하는데 창조해내는 법들도 꽤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과학기술 같은 게 발달해서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법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관습과 법이라는 게 좀 차이가 있는데, 이 관습이 법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법이 경우에 따라서 관습을 규율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뒤에 보시게 되겠지만, 성문법화되지 않은 부분에서 관습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관습법이라고 해서 이용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냥 관습 그 자체를 사실행 관습이라고 해요. 사실의 관습 또는 사실인 관습이죠. 이런 경우는 아직 법적 힘은 갖고 있지 않다. 법의 힘은, 즉 법적 힘이 없다는 것은 강제력은 없다는 뜻이에요. 강제력은. 좀 요즘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데, 권리금 같은 거 제도 있지 않습니까? 권리금 제도. 그러니까 뭐 가게를 잘하다가 이제 나갈 때는 이제 원래 그 임차로 세입자로 이제 가게를 운영하셨던 분한테 뒤에 들어가시는 이제 새로 들어가는 그런 쪽에서 이제 권리금 같은 걸 준다는데, 그런 것들은 관습이죠. 그게 법적으로 아마 규정이 안 돼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법으로 보장을 하게 되면 이제 법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이런 개념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자연법과 실정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 문화라기보다는 원래 법은 결국 이제 유럽의 서양 사람들, 뭐 백인들이죠. 그분들이 보통 만들어 놓은 걸 대부분의 국가들이 받아들였고, 뭐 우리도 그걸 받아들이게 됐어요. 뭐 그건 뭐 역사적으로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법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서양의 기독교, 예전에 이제 뭐냐면 천주교죠. 정확히 얘기하면 캐톨릭, 이쪽 중심의 세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세 시대에는, 유럽의 중세 시대에는 신법이 있었습니다. 신의 법. 성경이죠, 성경. 이게 중심이에요. 인간들의 법은 다 이거랑 합치돼야 돼. 근데 이제 그게 쉽지는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들이 만든 어떤 실정법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이걸 세속법이라고 불렀어요. 이건 좀 급이 낮죠. 급이 낮은 거예요. 근데 요쯤 사이에 자연법이라는 걸 생각했었습니다. 그야말로 자연법은 어떻게 보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존재 그 자체, 자연사실 같은 개념과 그 다음에 어떤 도덕, 이거를 섞어놓은 듯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 중세시대 때는 실정법, 세속법보다 자연법이 좀 강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은 그거예요. 아니, 인간이 보시면 여기 법이라는 게 창조해내기도 하는데, 아무리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자연법칙을 넘어설 수 없지 않느냐. 자연적인 어떤, 이게 굉장히 보편적이죠. 보편적이라는 게 이게 물론 완벽하게 존재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뭐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그런 존재 그 자체를 생각해 본다면, 그거는 어디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인간의 목숨이 중요하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굳이 얘기하면 옛날 같으면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했으니까,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은 어디나 똑같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을 범법으로 보는 것들은 어디나 똑같지 않냐, 이런 게 이제 자연법의 세계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는 물론 뭐 그게 있겠지만 그냥 인간이 그냥 스스로 만들어내는 법, 그때서야 법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분들을 자연법론자라고 부르고 이걸 따르는 분들은 자연법론자라고 부르고요. 요걸 따르는 사람들을 실증주의자 이렇게 부릅니다. 법 실증주의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게 이 과학의 시대, 그러니까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요 옛날에 좀 유행했었는데 뭐 지배적이었죠. 유행 정도가 아니라 지배적이었다가 17, 18세기까지는 이쪽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근데 다만 이 실정법의 영역이 좀 붕괴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20세기 이제 전반부죠. 이때 워낙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이 실정법의 세계라는 것은 인간이 다 할 수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신이나 이런 자연의 세계, 자연은 우리가 지배할 수 있잖아. 우리가 뭐 댐을 만들어서 가둘 수도 있고 물이 흘러가는 거 위로 올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과학의 시대에 의한 법실증주의가 1, 2차 세계대전 과학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걸 봤지 않습니까? 핵무기를 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다 반성이 있어서 1, 2차 세계대전 이후 요게 이제 실증주의가 아직까지는 버텼다가 이게 1945년 이후에 자연법론이 강력하게 대두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드릴 수 있어요.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이 실정법과 자연법이 어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개념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법의 이념 또는 목적을 말씀드려야 돼요. 아까 이제 말씀드리려다가 이제 넘어온 건데 아까도 법원에도 아마 보신 분들은 라드부르라는 분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분의 얘기는 뭐냐? 이 라드부르라는 분이 이제 이 자연법론자신데 20세기 중반 이 독일의 법학자입니다. 그러니까 1945년경 뭐 이때 뭐 이미 나치 시대 때도 계셨던 분이고 뭐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법이라는 거에 어떤 목적, 이념에 대한 얘기를 해요. 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나치 시대 때 이 1930년대 뭐 이럴 때 이제 독일뿐입니다. 독일의 법학자였던 거라 독일의 나치들이 굉장히 나쁜 짓을 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반성으로 자연법론을 이제 1945년 이후에 이제 얘기들 많이 하시고 그래서 법은 이런 목적과 이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분 생각은 이래요. 3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정의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정의라는 걸 구현하려면 그냥 입으로만 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어떤 큰 기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받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거냐면 함목적성이라는 거고요. 하나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두 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시험에는 법적 안정성이 좀 잘 나오는 편이긴 한데 얘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를 받치고 있고 이 세 가지의 관계 속에서 법이 뭡니까 정의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추상적이긴 한데 요 얘기를 이제 드리기 전에 이게 개념이 일단 알아두셔야 되고 법의 목적에 대한 이제 학설들이 우리 지금 나오는데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걸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도 시험에 좀 나오기 때문에 이 정의라는 개념이 뭐냐 먼저 이거를 이제 끌어내는 거예요. 정의라는 거. 라드브로도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시겠지만 고대 그리스 지금으로부터 한 2300, 400년 전에 계셨던 분들이죠. 여기가 선생님이고 여기 제자예요. 그래서 가르쳤었고 뭐 이렇다고 합니다. 이 플라톤은 정의라는 거 이제 이 각 계급의 덕성 뭐 이렇게 부르요. 덕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 지배 계급이 있고요. 이게 이제 철인 정치라고 해서 철학적인 지배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높은 사람들이죠. 귀족 같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군인. 그 시대는 이제 군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요즘도 중요하지만 그 시대는 이제 군인이 중요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람들 생산 계급 또는 이제 일반 시민들을 얘기하는 거죠. 군인이 무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각각이 다른 어떤 품성, 덕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 군인은 용기가 필요하고요. 생산계급은 검소, 절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사람마다 약간씩 다른 것들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런 얘기들에서 이게 구현될 때 정의가 구현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플라톤.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조금 더 이거를 좀 더 구체화시킨다. 그러니까 선생이 얘기했던 거를 이제 조금 더 발전시킵니다. 어떻게 발전시키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이 사실상 현대까지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단 일반적 정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보편적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 일반적 정의를 위해서 뭐가 있냐면 특수한 특별한 정의가 있다고 봐요. 이 특수한 정의가 보통 평균적 정의라는 것과 우리 교재에 잘 돼 있죠. 평균적 정의.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평등하게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것과 배분적 정의라는 게 있다고 봅니다.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잘 보셔야 돼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잘 체크하시면서 보신대. 일반적 정의라는 건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이 도덕성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애국심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편적이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의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정의라는 개념이 그냥 이렇게 막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사회에 구현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평균적 정의는 뭐냐면 절대적 평등 이렇게 부릅니다. 같은 것은 같게 해줘야 돼요. 같은 것을 같게 처리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 같으면 1인 1표 뭐 이런 것들이에요. 한 사람에게 한 표를 주는 것들 이런 것들. 인간은 다 같으니까 요즘 같으면 뭐 그 시대는 안 그랬습니다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귀족도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 자체도 인간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같은 건 같게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잘못한 거에 맞게끔 처벌해줘야지. 제가 절도를 했으면 그 당시에 뭐 5대를 때렸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절도를 하면 5대를 때리고 뭐 이런 식으로 딱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형식적이에요 좀. 딱딱 정해져 있는 형태로. 요즘으로 보면 그야말로 이제 딱 정확한 평등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요즘으로 보면 복지 개념이 들어와요. 배분적 정의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거를 다르게 좀 봐줘야 된다. 다른 것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그러니까 뭐냐면 나이 드신 분은 우리가 조금 더 우대하죠. 요즘 같으면 조금 어려우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한테 뭘 주죠. 뭘 무슨 기초생활수급 뭐 이런 거나 이제 복지 정책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항 다른 거에 대해서 그 평등을 완전히 기계적으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사항 그 다른 거에 대해서 어떻다 변화를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이라고 부르죠. 실제 그 사항에 맞게끔 이렇게 된다. 그래서 물론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세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를 보통 이제 다른 것을 다르게 보려면 비례적으로 봐야 되죠. 비례라는 뜻이 딴 게 아니라 저울에 올려놓고 봐야 돼요. 저울에 올려놓고 확인해 본 다음에 그거에 맞게끔 처우를 해줘야 된다. 대체로 이제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물론 이제 저 시대는 워낙 이제 계급 사회 신분제가 그라서 뭐 또 위쪽에 담비면 안 된다는 개념도 여기 들어 있긴 해요. 우리 요즘처럼의 어떤 평등 개념처럼 그런 건 아니고 완전 좀 이 상하를 나누는 느낌은 있었지만 어쨌든 이 개념을 만들어낸 거죠. 라드브로르도 이 정의 개념에서 보통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을 갖고요. 현대적으로 정의 개념들은 대부분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는 심지어 여기 이제 요게 일반적 보편적인 어떤 얘기고 이게 특수한 정의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니까 꼼꼼히 우리 교재는 아마 좀 비고란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굉장히 꼼꼼하게 좀 잘 봐두셔야 된다. 라드브로르도 이 아리스토텔레스 개념의 정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왔죠. 그 다음에 이제 한목적성을 말씀드려야 돼요. 한목적성이라는 게 뭐냐? 이 정의라는 걸 구현하려면 방금 전에 약간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배분적 정의, 실질적 평등 이 부분하고도 비슷합니다. 결국 그 상황에 맞게끔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좀 가변적이다. 정의라는 게 가변적이라고는 좀 웃기지만 가변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맞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무슨 뭐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 뭐 결혼하지 말고 그래야 된다고 했던 게 뭐 선이라고 그것이 뭐 정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잖아요. 아니 누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더 심하게 생각하면 한 150년도 안 됐어요. 130년 전에 단발령이라고 해서 뭐 머리 자르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서양식으로.
그때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의병운동까지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머리 못 자르면 머리 자르면 그건 완전히 나쁜 거다. 불효를 저지르는 건데 어떻게 저기요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만나 뵈느니 몸에다 건드린다느니 요즘 같으면 상상도 안 합니다. 요즘 제가 만약 머리 안 자르고 막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상투 틀고 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볼 거거든요. 저 뭐 하는 거지? 그 당시엔 그걸 정의라고 봤어요. 근데 120년 지난 상태에서는 그건 정의라고 하면 좀 웃기고 그렇게 돼버린 거죠. 시대에 맞게끔 정의는 개념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법적인 어떤 개념들 같은 것들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과거의 것만 너무 집착해서 그 정의를 못 바꾼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바뀌냐라고 하면 그 사회에 따라서 다른 거죠. 개인주의적인 어떤 게 있을 수 있고 단체주의적인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단체주의를 공동체주의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서양의 개인주의가 좀 더 강하죠. 우리보다는. 우리도 거의 이제 서양화돼서 이 단체주의보다 이제 개인주의로 많이 넘어가지만 뭐 우리는 약간 뭐 다 같이 뭐 해야 된다 이런 게 좀 강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많이 깨졌습니다. 많이 요즘 젊은 분들은 많이 이게 사라졌고 그렇지만 뭐 이게 사라지는 게 나쁘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나 이렇게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우리 같으면 옛날 같으면 막 개인이 혼자서 뭐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뭐 이상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상한 놈이다 뭐 이렇게 했지만 요즘 그렇게 잘 안 하죠.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개인주의를 하냐 단체주의를 하냐 이런 거죠. 개인주의 같으면 딱딱 우리에게 맞게끔 해줘라 그래서 평균적 정의학과 그런 것들이 좀 강해요. 근데 단체주의는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된다 이런 느낌이라서 배분적 정의적 강하죠. 보통 어떻게 생각하면 배분적 정의가 더 선에 가깝고 이게 더 정의에 가깝고 이게 진짜 좋은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이기주의처럼 비치니까. 그런데 꼭 그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뭐 단체주의가 좋다면 뭐 우리가 합숙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각각 집에 살잖아요. 단체주의가 진짜 좋으면 합숙해야지. 다 같이 군대처럼. 그러니까 이게 균형을 맞춰야 돼요. 이게 무조건 좋은 것처럼 복지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복지라는 게 중요한 거고 잘해야 되지만 이거와 이거의 균형이 잘 맞으면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거와 이거의 균형. 그래서 보통 이게 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거 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얘기하면 문화주의라고 해서 인격주의, 뭐 초인격주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게 있다고 라드브루는 생각했어요. 제가 봤을 땐 요거 두 개가 중심이고 이게 보통 이제 자유주의적 성질이고 이게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거고 이게 공동체주의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요게 좀 강하긴 한데 아직까지도. 근데 이제 라드브루는 이거에다 더하기 해서 이제 이 문화주의라고 해서 이런 인간의 개념을 좀 넘는 전체 사회의 어떤 그런 뭐 가치 이런 걸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얘기했다라고 얘기. 근데 이제 결국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에 조화니까 이걸 조화를 하려면 상대방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관용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조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단체를 중시해서 뭐 개인 거는 전혀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내 거는 절대 아무것도 못 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한 목적성입니다. 이거 사이 이거가 말은 쉽지만 실제로 이거를 구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은 이게 중요한데요. 법이 함부로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이 함부로 바뀌어서 안 된다는 것은 매일 바뀐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약 지하철 값이 오늘은 1,000원인데 내일은 1,500원이고 요즘 뭐 1,000원 아니죠. 요즘 한 1,500원 조금 넘는 것 같던데. 근데 카드로 내서 맨날 기억이 안 나는데 1,500원 내라고 생각하는데 내일 갔더니 2,000원이야. 그 다음날 갔더니 3,000원이야. 그 다음날 갔더니 5,000원, 그 다음날 갔더니 500원. 막 바뀌어요. 그러면 아마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한국은 지하철 가격이나 뭐 버스 값이 얼마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매일 바뀌면. 몰라요, 나도. 맨날 바뀌어요. 나도 몰라. 오늘 가봐야 알아. 이럴 겁니다.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요금을 법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매번 바뀌면 또 바뀔 건데 뭘 가만히 그냥 기다려보지 뭘. 그러고 안 지켜요. 안 지킬 겁니다. 조금 있으면 아닌 게 될 거야. 말면서. 그러니까 이게 한목적적으로 시대에 따라서 바꾼다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급변하면 어떻게 된다? 그때는 안 된다. 그래서 보통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려고 성문법을 만드는 겁니다. 명확하게 하려고. 이게 예측 가능성을 만드는 거예요. 법적 안정성.
때로는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깝게 악법도 법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긴 합니다. 물론 이게 저는 좋아하는 법원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얘기. 그래서 차라리 정의보다도 무질서보다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지키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들 사이 요거 중요합니다. 법적 안전성은 굉장히 중시해서 잘 보셔야 돼요. 이런 함부로 변경돼서는 안 된다. 아니면 악법도 법이다. 이런 것들은 이 뭡니까? 법적 안정성의 개념. 그다음에 우리 교재에 아마 그게 나올 겁니다. 상관관계가 나오죠. 상관관계가 나오는데 특히 이 법적 안정성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정의의 극치, 부정의의 극치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하도 정의를 극으로 지키려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 부정의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아까도 가변적이어야 되는데 그거를 너무 인정하지 않고 옛날 걸 막 지키려고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옛날 뭐 조선시대처럼 막 그렇게 지키려고 하면 사람들이 안 따르면 결국 부정의가 되는 거예요. 요즘 뭐 이혼을 못한다고 해보세요. 뭐 말이 됩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말이 되냐고 얘기할 거고. 그때 또 정의에 맞춘다고 맨날 바꾼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지켜버릴 거니까. 정의도 적당한 수준에서 판단해서 밸런스 있게끔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목적성을 얘기할 때는 이 한목적성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민중이 결국 국민이죠. 국민. 이 국민이 생각하는 것이 국민의 어떤 생각, 행복이 최고의 법률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것도 그냥 법원일 뿐이고 이게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시대에 국민이 생각하는 것이 최고의 법률이라는 겁니다. 틀린 바는 아닌데 또 그걸 너무 따라가다 보면 잘못하면 법이 그러면 나치 시대 때도 그랬거든요. 독일이 히틀러를 국민들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 언제나 이거 사이에 밸런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법의 효력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잘 알아두십시오. 특히 이제 법적 안정성과 정의 개념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확인을 꼭 해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이제 법의 효력은 법이 어떤 효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제력이에요. 강제력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이제 실질적인 효력, 그다음에 형식적 효력 이러는데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결국 타당해야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강제력만 있다고 해서 될 게 아니죠. 이거는 타당성을 가져야 돼요. 납득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따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실효성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납득할 수 있고 실효성도 갖춰야 되는 거죠. 근데 납득할 수는 있는데 실효성이 없으면 안 지켜요. 그러면 법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건 뭐 지키면 좋지 근데 안 지켜버리면 뭐 그럼 뭐 딴 사람도 안 지키는데 나도 안 지키지 뭐 그러면 법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그다음에 거꾸로 뭐냐면 실효성, 엄청난 강제력을 구합니다. 근데 타당성은 없어요. 그럼 뭡니까? 악법입니다. 악법이에요. 보통 독재 시대에 있었던 법들 뭐 그렇잖아요. 뭐 저도 독재 시대를 뭐 경험해 보지는 않아서 우리나라도 독재 시대가 있었다는데 제가 막 경험을 막 그렇게 어렸을 때라 기억이 잘 안 나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법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형식적인 효력이라는 것은 결국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시간적으로 언제까지를 이제 효력 범위를 삼느냐 그다음에 장소적으로 보는 거 이런 것들이 나눠지죠. 시간적으로는 법은 만들어졌을 때 제정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 거예요. 법이 만들어지고 끝날 때까지. 근데 이제 법이 보통 이제 명시적으로 폐지될 때도 많은데 이제 묵시적으로 폐지되는 경우도 있어요. 묵시적인 폐지라는 게 뭐야? 그러면 이제 국법이 있었는데 옛날 법이 있었는데 새로운 신법이 만들어져요. 근데 내용이 똑같아. 근데 내용이 똑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다시 바꾸겠대. 그러면 뭡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사라지는 거지. 그럼 묵시적으로 이게 변경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보통 뭐 쉽게 말씀드리면 구남친, 구여친이 있으면 신여친, 신남친이 생기면 이분은 같이 양립할 수가 없으면 자연이 사라진다. 법이 제정됐을 때는 효력을 발휘해서 시효일이 있는데 보통 이제 날짜를 정해요. 날짜를 정해서 이제 효력 발생일을 얘기하거든요. 시행일이라고 해서. 근데 이런 얘기가 없으면 그냥 20일이 지나면 보통 경과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공포된 다음에 이제 발표된 다음부터 만들어진 다음에 근데 이제 이게 국민의 이 권리와 이걸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국민에게 어떤 의무 보통 이제 세금 같은 거 많이 물리는 이런 것들은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30일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뭐 보통은 그냥 날짜를 정하는 편이에요. 날짜는 정하는 편이다. 이렇게. 소구표가 보통 금지됩니다. 소구표가 금지된다는 건 뭐냐면 보통 형법에서 특히 더 심한데 이거 이제 사후위법 금지라고 법률 불소급 또는 이제 사후위법 금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걸 만든 다음부터 시행해야지. 그 종전에 있었던 거에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이걸 이날 만들었다면 이때부터 이제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이거를 제재를 가한다든지 하는 거지. 종전에 있었던 거에다가 이거를 소급한다는 게 뒤로 간다는 겁니다. 이걸 적용하게 되면 아니 그러면 나는 지금 이 법을 믿고 했는데 나중에 뭡니까 새롭게 법을 만들어서 나를 처벌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에 대해서 뭡니까? 나 세금 안 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소급입법 만들어서 야 너 그 기존에 있었던 거 세금 내야 된다 그러면 아니 나 예전에 돈 벌 때는 그런 법이 없었는데 야 말 안 들어? 무조건 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면 아 법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만든 이후에 효력을 미치는 거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만약에 이제 이건 이제 제재적 성질이 강한 것들은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만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준다? 소급해주면 좋죠. 보조금 같은 게 나왔다. 그런데 뭐 지금은 적용주지 못하는데 종전의 것도 준다.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국민들 그러니까 이렇게 유리하면 그때는 소급이 가능합니다. 예외라는 건 소급이 가능한 경우. 아니면 뭐 특히 이게 약간 제재적 성질이 있어도 특히 공익상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 약간 제재적 성질이 있어도 소급을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경과법이라는 걸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종전의 법을 그대로 갖다 쓰는 그런 개념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효력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장소적 효력 조금만 더 봅시다. 시간적 효력은 이런 개념이고 장소적 효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뭐 미국은 미국 영토 안에서 중국은 중국 영토 안에서 효력을 갖는 거죠. 미국 법이 우리에 대해 영향을 주진 않고 중국 법이 우리에게 대해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속지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속지주의 원칙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우리 영토 내에 있다면 우리 영역 안에 있다면 내국인은 당연하고 외국인까지 그렇죠. 외국 사람이 만약 놀러 왔어도 저를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러면 이 사람 처벌해야지. 우리 경찰이 잡아서 우리 재판해야 돼요. 내외군은 불문합니다. 우리 영역 안에 있으면. 이게 속지주의죠. 심지어 우리 그러니까 항공기나 선박 같은 거 이러면 이 항공이나 선박이 우리나라 영역 말고 공해상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영토도 아닌 곳에 있으면 어디가 가져가냐? 그러면 이때는 기국주의라고 해서 이게 이제 속지주의의 다른 방식인데 이 깃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깃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 타고 있다. 뭐 그거 말고도 우리나라 항공 국적기들이 있죠. 거기 있으면 우리나라로 따지는 겁니다. 뭐 태평양 위에 떠 있는 뭐 비행기, 뭐 아니면 선박 이럴 때, 아니면 미국 비행기를 제가 타고 있다. 그러면 미국 법에 따라서 처벌하게 되는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국주의는 속지주의의 다른 방식이고 속인주의라는 게 있는데, 요건 어떤 거냐면 이제 요거를 원칙으로 해서 나머지들을 가미하는 거예요. 속인주의라는 것은 그 우리 영역 밖이라도 우리 국민, 우리 내국인에 대해서는 이걸 적용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도박죄 같은 것들 생각해 보시면 라스베가스 같으면 도박이 합법인데 거기 가서 제가 일시 오락 수준을 넘는 수준의 어떤 도박을 한다. 그럼 우리를 처벌할 수 있죠. 뭐 유명 연예인들 뭐 잘 아시지만 외국에서 그 뭐 마카오니 이런 데 도박이 가능한 데 가서 하셨다가도 우리 처벌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속인주의적 개념이에요. 속인주의. 그다음에 이제 보호주의라는 개념이 있는데, 보호주의는 어떻게 되면 영역을 얘기하지 않고요. 외국이라도 이제 요거는 이제 외국인한테는 적용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이 외국인이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 국가를 공격하는 것과 우리 국가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아니면 우리 국민을 침해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를 침해하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형법 5조에서는 우리 교재에도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이 내라는 저지 우리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외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를 공격 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기, 우리나라 태극기에 대한 태극기를 훼손한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돈을 위조한다. 통화에 관한 죄,
아니면 유가증권, 유가증권이면 우리 상품권 같은 걸 위조하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나라의 공문서, 공인장이라는 게 국가의 도장 이런 것들을 위조하는 짓거리를 하면 이건 처벌합니다. 이거 국가보호주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다만 요거 문서가 사문서나 사인장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보호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국민에 대한 침해는 만약에 제가 미국에 놀러 갔는데 미국인이 저를 때린다. 그러면 그 사람을 미국 경찰이 처벌하기도 하겠지만 우리나라에 그 사람이 들으면 그걸 우리가 처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뭐 보이스피싱 같으면 뭐 중국 분들이 또 뭐 사기로 뭐 그러는 경우가 많다면요.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그럼 우리가 처벌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산하는 게 보호주의죠. 그래서 요거를 보통 이제 이걸 중심으로 이걸 썩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걸 국가보호주의라고 하고요. 이걸 국민보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형법 6조에 나와요. 뭐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세계주의라는 게 있어요. 세계주의. 요 세계주의는 좀 위에다 쓸게요. 자리가 좀 없어서. 세계주의는 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영역 밖에서 외국에서 외국인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가장 대표적인 게 약취유인이라는 거를 인신매매는 우리는 세계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우리나라한테도 요거는 꼭 좀 해달라 해서 2013년에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호주 사람인데 제가 호주 사람이에요. 범죄자가. 근데 뭐 어디서 뭐 필리핀에서 우리나라 영역이 아니죠. 뭐 베트남 여성을 납치했대요. 그럼 우리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솔직히. 우리나라 영토 그러니까 속지주의도 아니야.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국적자도 아니야. 속인주의도 아니야. 그다음 피해자가 우리 국민도 아니니까 보호주의도 아니야. 그런데도 적용할 수 있는 게 세계주의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총칙이 없으나 뭐 이 규정을 갖고 있어요. 여기 약취인하고 인신매매라고 좀 뭐 우리 교재에다가 아마 없으면 좀 써주시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세계주의는 언제나 적용되는 건 아니고 저거에만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시간에 좀 길게 설명을 드렸고 요쯤에서 끊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법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실 거고 꼭 끝나고 나면 바로바로 복습을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좀 지난 다음에 물론 좀 지치시긴 하겠지만 바로 복습을 하시면 바로 이해가 되고 바로 머릿속에 이제 저장, 입력이 되실 수 있으니까 그걸 권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 뵈서 다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